새벽 하늘이 저녁 노을처럼 붉게 물듭니다. 누군가의 일상은 종소리에서 또는 자명종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사이렌과 폭음 속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끊임없는 공습과 화재 속에서도 일상은 계속됩니다. 누군가는 대피하고 누군가는 불을 끕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기록합니다. 전선에선 군인들이 낙엽처럼 쓰러져 가고 도심에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건 역시 전쟁입니다. 도시의 하늘을 파고든 드론은 일상의 전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은 3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아직 끝이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드론은 진화를 거듭하며 전선과 도심을 누빕니다. 전후방을 가리지 않는 최종 병기는 공포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이 전쟁 속으로 더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가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15시간) 정도 걸리는 기찻길. 아무런 천연 장애물이 없는 이 길을 따라 수백 년에 걸친 전쟁의 상흔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국경 도시에 도착하면 우크라이나 열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철도는 폴란드와 다릅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철로의 폭이 1435mm인데 비해 우크라이나 철도는 85mm가 더 넓습니다.
유럽의 철도가 표준계로 불리는 데 반해 더 넓다는 의미로 광계로 불립니다. 옛 소련에 속했다 독립한 국가들은 모두 철로 폭이 넓습니다. 우크라이나 취재는 이번이 4번째입니다. 첫 번째 취재는 지난 2008년이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1,800기의 핵미사일을 포기한 핵폐기 모범 국가였습니다. 지상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통제실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중간중간에 12개의 벙커가 있습니다. 바닥에는 통제실과 함께 상대방의 핵 보복 공격을 염두에 둔 대피 공간들이 나옵니다. 1994년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영국은 물론 러시아로부터도 영토와 주권의 보장을 약속받고 핵무기를 서방과 러시아로 이전했습니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 방문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를 조명한 다큐 제작 때인 2011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나라는 핵무기 이전과 폐기를 당연시했습니다. 원전 사고의 상흔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밝은 미래를 얘기했습니다. (2024년 12월) 러시아의 핵 위협까지 나오던 때가 세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다시 찾은 우크라이나는 더 뜨겁고 격렬한 전장이 돼 있었습니다. 방공망이 잘 갖춰진 이 나라의 수도조차 이젠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매일 시달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평화로운 일상이 뒤섞여 있습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는 기갑 전력을 앞세운 러시아에 속절없이 밀렸습니다. 순식간에 러시아군은 수도 키우 바로 코앞인 부차와 이르핀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수도 함락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그때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은 드론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강력한 항전 의지와 3천억 달러 이상의 서방 지원이 없었다면 전세는 러시아로 기울었을 겁니다. 국가 생존을 위한 절박함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군사 강국에 맞서기 위한 수단으로 드론을 앞세웠습니다.
전장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는 탱크하고 장갑차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타나면 다 그 드론의 밥이 되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탱크하고 장갑차가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현재는 탱크가 3대가 일개소대입니다. 뭐 4대가 일개소대인 데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탱크 1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방공,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장갑차가 있고 그 다음에 드론을 발견하는 레이더를 갖고 있는, 탐지를 갖고 있는 장갑차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전차가 한 대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차 혼자 다녔다가는 이건 생존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엄격한 보안 조치 속에서 한 드론 부대를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드론 조종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건물 외경이 노출돼서도 안 되고 지휘관 중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곤 군인들의 얼굴 촬영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실수도 그로 인해 상대편의 공격 좌표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대한 실내 사격장과도 같은 곳이지만 이곳에선 총알 대신 쉴 새 없이 드론이 날아다닙니다. 공중을 빠르게 날아다니면서도 때로는 땅 위의 목표물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고 때로는 좁은 공간과 장애물에도 막힘없이 나아갑니다. 드론 조종사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 마치 자신이 드론을 타고 비행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Людина спочатку навчається на симуляторі, складає іспит на симуляторі, потім іде вже на реальний дрон. У нас є просто багато різних курсів. Якщо саме людина пройде всі курси, то вона стане якраз таки професійним FPV-пілотом. 통제센터 내부에선 다양한 전장 환경을 접목시켜 훈련 중인 드론이 장애물을 잘 통과하는지 관찰합니다. 1인칭 시점의 FPV 드론들이 수집한 전쟁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직접 드론에 탄 것처럼 실전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공간에선 이론 수업도 진행됩니다. 여기선 성별과 나이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드론 카메라를 통해 전방 영상을 실시간으로 직접 보면서 조종만 잘 한다면 누구나 뛰어난 전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제법 큰 무게의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드론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벽에는 전장에 투입 중인 우크라이나 드론과 격추된 러시아 드론들이 걸려 있습니다. 드론은 약소국이
강대국에 맞서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드론에서만큼은 러시아를 압도하는 우크라이나의 힘은 이곳에서 나옵니다. 전장에 투입하는 드론들을 연구하고 조립 교육을 시키는 기관입니다. 날로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 맞게 신개념의 드론들이 이곳에서 탄생합니다.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대의 값비싼 중무장 기갑 전력들이 값싸고 가벼운 이 드론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We study the engineering side, the military guy. Simple engineer can increase their possibility in army more than some combat in the field. 드론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무선 통신 교란으로 드론을 무력화하는 기술이 개발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광섬유 드론입니다. 광 케이블을 다른 광섬유 드론은 최대 20km까지 러시아군의 전파 방해를 받지 않고 날아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쟁 발발 뒤 양성된 최정예 드론 기술 개발자는 300명, 드론 연구와 교육 기관은 200개가 넘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드니프로강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남북으로 가라며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을 따라 우크라이나의 문화유산들이 살아 숨쉽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람선의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대신 평화로운 풍경을 배경으로 군함이 물살을 가릅니다. 강물 위에 떠있는 군함들은 밤이 되면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드론을 요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선 통신을 이용해 침입하는 드론들은 보통 레이더망에 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장애물이 없는 강물 위를 비행한 뒤 도심으로 날아들어 공격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가로지르는 드니프로강은 바로 드론이 침투하는 통로가 되곤 합니다. 러시아는 지난 6월에만 5,438대의 드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공습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발표했습니다. 교착된 전선을 두고 쌍방이 대드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를 통해서 생존성을 보장을 하고 동원되지 못하는 병력의 그런 공백들을 이 드론 무기체계가 메꿔주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푸틴 대통령도 드론의 효용성을 이제 체감을 한 겁니다. 뭐 기술은 가지고 있고 비록 국제사회의 테러 제재 때문에 필요한 부품들이 이렇게 공급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뭐 당장 전쟁에 필요한 대드론 체계는 어느 정도 이렇게 러시아가 다 충족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목격한 2025년 6월 키이우 도심의 드론 공습 현장은 6개월 전 봤을 때와는 또 달랐습니다. 단지 공습의 횟수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공격용 드론이 중심가의 상가 건물을 강타하자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관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숨어있던 드론이 나타나 불을 끄기 위해 모여든 소방관들에게 2차 공격을 가했습니다. 최전선에서나 볼 수 있는 이른바 더블탭 공격. 포격이나 총격을 가해 상대편 병사를 쓰러뜨린 뒤 모여드는 구조팀을 재차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인명피해를 증대시키는 잔혹한 전술인 더블탭 공격이 이젠 민간인들이 모여 사는 도심 한복판에서도 자행되는 것입니다. 드론 전쟁이 가져온 또 하나의 비극이자 미래 전쟁의 암울함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소방관 3명이 2차 드론 공격으로 쓰러진 그 시각, 키이우 다른 지역의 민간인 아파트들도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Тут була атака дронами. Попало в 17-поверхову будівлю на 11-12 поверх. 깜깜한 새벽에 베란다 창문을 뚫고 날아든 자폭 드론에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Це сьогодні ви поранені? Так. 살아남은 이웃들은 달리 갈 데가 없습니다. В квартирі буду, поки буду жити в квартирі. У мене був це, як його, вогнегасник. Ну і там, де були воспламінення, там, де вогонь, да, там, де з'явився вогонь, ну я відповідно його там потушив, де міг зміг. 수도 키이우의 시민들은 전쟁 초기 공습과 폭격을 피해 집을 떠나 지하철로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지하철은 건물 지하 방공호보다 키이우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각하는 대피 공간이기도 합니다. 키이우 중심가의 아르세날라역은 깊이가 105.5m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깊은 지하철역이기도 합니다. 옛 소련 시절에 건설된 이 같은 지하철역들은 당시 사회주의권의 대표적 지하 건축 양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시에 방공호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미사일이나 드론의 공격이 일상화되면서 지하철로 대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도심에 숨어들어와 공격하는 드론들은 대피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했다 2024년 7월 드론 공격으로 부상을 입고 한쪽 팔을 잃게 된 이병훈 씨.
저런 게 수백 대, 막 수십 대, 수백 대가 날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해요. 살아남을 수가 없고, 저희는 드론이 보인다 그러면 움직이질 않아요. 이런 데 가서 그냥 딱 서 있지,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그게 은폐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드론이 계속 팔로우해서 쫓아오거든요. 소리가 다 틀려요. 소총 소리, 뭐 박격포 소리, 대포 소리, 전투기 폭격 소리, 미사일 소리, 패트리엇 소리, 드론 소리, 오토바이 소리. 그 소리 중에 제일 무서운 소리는 드론 소리. 드론 소리 나면은 긴장하고 딱 얼어붙게 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만 살아남아. 전방에 미션 투입하면은 보통 3박 4일, 만약에 후방부대와 임무 교대가 안 되면 5박 6일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평상시에는 제일 처음에 전투기 폭격, 그 다음에 대포 폭격, 그 다음에 박격포 폭격, 그 다음에 드론으로 정찰하면서 드론 폭격, 그런 순서가 있는데, 제가 부상을 입듯 2024년 7월 7일 일요일 오후는 무차별적인 공격이 가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지붕이, 벙커 지붕, 참호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무차별적인 드론 공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죽었다가 14시간 만에 저는 살아났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살아남은 자에게도 긴 슬픔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누군가는 전우의 무덤 앞에서 하루 종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고, 누군가는 매일 새 꽃다발로 전사한 남편을 추모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방 청소를 대신 해주듯 정성스레 자식의 무덤에 쌓인 먼지를 털어냅니다. 세상을 떠난 자식에게 이승의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보살핌이라도 되는 듯 말입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돌아온 아들을 아내와 어머니가 추모하는 그 순간에도 또 다른 군인들이 전선으로 떠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초청으로 포로 귀환 행사를 취재하러 가는 길에서 전선으로 향하는 병사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 또한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귀한 병들을 맞이할 장소는 전선과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쟁의 상처는 더 깊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도착 직후 방공호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러시아의 전투기나 미사일 또는 드론의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포로 교환이라는 인도주의적 조치가 막 끝나자마자 전투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겐 한데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공습 경보가 해제된 뒤 행사장 입구에는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오늘 이곳에 오는 귀환병들은 모두 부상병들로 장기간 병원 검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면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 당국도 귀한 포로들의 가족들에게 아직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왜 손에 커다란 군인 사진을 들고 있는 걸까요? 이들은 바로 전쟁터에 나간 남편과 아들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아무 소식을 모르는 실종자 가족들입니다. 이렇게 포로가 귀환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든 행사장을 찾아내 남편과 내 아이의 소식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기 위해 모입니다. У 5.09.23 року зник безвісти. До сих пір нічого ніяких немає, ні новин, нічого, ніхто нічого не розповідає. І я не знаю цього. Ми нічого не знаємо. Надіємося, віримо, але нічого не знаємо.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인가 크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중년 여성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이 여성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물을 주고 심지어 진정제도 갖다 줍니다. 이 여성은 전선에서 실종됐던 아들로부터 조금 전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러시아 수용소에서 풀려나 지금 이 장소로 오고 있습니다. Наоборот, нам надо сейчас силы, чтобы зустріть. Заспокойся, Ліда, заспокойся. Надо, щоб ти нормально була, понимаешь? Його надо зустріти. Йому треба силочки давати, все, спокійно. Ждіть дзвоночка, тому що позвонять, ви не можете відповісти. А сьогодні 11 ровно 5 місяців, як я сповіщення отримала. Ми вас вітаємо. Сьогодні ровно 5 місяців 11, да? Як я отримала сповіщення від його. 주위 사람들도 이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도 눈시울을 붉히며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다. Вони тоді розшираються слова. 하지만 이런 기쁜 순간을 누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실종자 가족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갑니다. 지쳐 쓰러지는 실종자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제 의료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부상당한 귀한 병들이 도착할 시간입니다. 혹시나 도착한 귀한 병들이 자기 가족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들이 병동 안으로 들어갈 통로에 사진을 붙이는 작업도 분주해집니다. 취재진들도 분주합니다. Зараз завершується новий етап обміну за домовленостями в Стамбулі. І сьогодні повертається частина важкохворих і важкопоранених українських військовополонених з російського полону. І це справді важлива подія. 이윽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 부산병들을 실은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문이 열리고 창백한 표정의 귀한 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3년 5개월 만에 첫 부상자 포로 교환입니다. Ви наші герої, ми вам дякуємо. Дякуємо за вас всіх. 먼저 중증 환자나 걷기 어려운 귀한 병들이 들것이나 휠체어에 실려 옮겨집니다. 일부 가족들은 진행 요원들에게 쪽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해 보기도 합니다. 어떤 진행 요원들은 아예 실종자 가족들이 만든 전단을 일일이 받아가기도 합니다. 건강 상태가 비교적 괜찮은 귀한 병들이 도착하자 분위기는 조금 바뀝니다. 가족들의 애타는 물음에 일부 병사들은 허리를 숙여 사진 속 인물을 전장에서 본 적이 있는지 살펴보기도 합니다. Хто за Суходольськ питав? Я ось. Гавриленко Максим був у Суходольську. Кудись етапував. Ну якщо етапували, не подивіться, пацан, тут Суходольський. Де був? Посипало треба. Суходольська 7-ма локалка вроді. Там була 36-я. Да. О, якщо 7-ма локалка, ну це він, мабуть, на Сибір десь поїхав.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생사 여부를 모르는 실종 군인의 수가 5만 6천 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실종자는 얼마나 되는지 실태 파악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려 왔습니다. 유럽의 식량 창고로 불리는 비옥한 땅. 하늘과 맞닿은 풍요로운 대지는 우크라이나 국기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연장애물이 없는 지리적 특징은 외부의 침략에 취약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한 곡물 수송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수십 대의 대형 수송 차량들이 서 있지만 정작 곡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몇 대에 불과합니다. Дуже складно зараз зовсім знайти працю, роботу для водіїв, для водійського составу. Це дуже складно, так як не вирощують ті культури, які вирощували до цього. Це дуже в маленьких розмірах. Експортується зерно дуже складно серед того, що у нас йде війна. 전쟁으로 밀과 같은 주요 수출 곡물 재배가 쉽지 않아 출하량 자체가 부쩍 줄었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곡창지대에서 수확한 밀은 우크라이나가 왜 유럽의 식량 창고로 불리우는지 알게 해줍니다. 하지만 남부 곡창지대가 러시아에 점령 중이고 잦은 공습으로 다른 지역의 밀 재배도 쉽지 않습니다. Это последствия прилета у нас. 곡물 수송 차량의 중간 거점 곳곳이 공습과 폭격으로 파괴된 상태입니다. Всі дуже бояться, бо значні прильоти. Складно, дуже складно. 그나마 이 곡물들이 바닷길을 이용해 유럽과 세계 각지로 운송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오데사는 사실상 마지막 남은 수출 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는 오데사를 지속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매일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항구로서의 기능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밀을 포함해 곡물을 수출하려면 이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여러 차례 오데사 점령을 시도했지만 결국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좌절됐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흑해함대의 최대 기함인 모스크바 함이 격침되면서 위축된 상태입니다. 풍요로움과 평화의 상징이던 흑해는 이제 긴장의 바다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4월 나토 회원국들은 흑해에서 연례 해상 훈련을 했습니다. 흑해 연안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나토의 일원으로 어느 해보다 많은 인원과 장비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크림반도에 전투함정까지 옮긴 러시아로선 흑해를 통해 지중해로 이어지는 행동 반경과 영향력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흑해와 지중해를 오가며 중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러시아의 위상도 약화됐습니다.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의 든든한 뒷배였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발목이 잡혀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자 정권은 결국 붕괴했습니다. 아사드 정권의 붕괴는 시리아 정부와 가까웠던 이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가 자기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우크라이나 문제에 몰두하느라고 그 과거에 상당히 구축해놓았던 중동에 대한 영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급 효과가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단순한 지역 분쟁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드론의 전면 등장으로 현대전의 개념이 바뀌고 섬뜩한 미래 전쟁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은 재무장을 서두르며 불안한 미래를 준비합니다. 북한군의 대규모 파병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또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다음 편에서 이 전쟁으로 변화하는 국제 질서를 추적해 볼 것입니다.